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비밀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소미미디어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감 같은 것 따위 하나도 없었다. 그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 정각에 집에 돌아온 스기다 헤이스키는 3평짜리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텔레비전부터 켰다. 하지만 그건 어제 스모데의 결과가 궁금해서였다. 올해 40이 된 헤이스키는 지금까지 39년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평범하고 온화한 하루가 됐기에 틀림없다고 믿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 그건 이미 그에게는 기정사실이었다. 피라미드보다 더 움직이기 힘든 사실이었다. 그래서 텔레비전 채널을 맞추면서도 화면에 자신이 소스라치게 놀랄 뉴스가 나오리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고 설령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건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야근한 날 아침이면 반드시 보는 방송의 채널을 맞추었다. 연예계 스캔들이며 스포츠 경기 결과, 어제 일어난 사건 등을 넓고 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MC는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프리 아나운서였다. 사람 좋은 아저씨 같은 풍모의 그 사회자가 헤이스키는 싫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에 튀어나온 것은 평소에 보던 그의 웃는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에 눈 덮인 산이었다. 헬리콥터에서 촬영했는지 남성 리포터의 목소리에 프로펠러 엔진 소리가 겹쳐 있다. 뭔가 사고라도 났나 라고만 생각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마음은 없었다. 지금 당장 그가 알고 싶은 것은 좋아하는 스모 선수가 이겼느냐 졌느냐는 것뿐이었다. 그 스모 선수의 오우제키 승격이 걸려있는 시합인 것이다. 헤이스케는 가슴팍에 회사 이름이 찍힌 점퍼를 옷걸이에 꿰어 벽에 걸고 언 손을 슬슬 비벼가며 옆에 주방으로 갔다. 3월 중반이라고 해도 온종일 불기가 없었던 터라서 마룻바닥이 선득선득했다. 그는 서둘러 슬리퍼를 신었다. 튤립 무늬가 찍힌 슬리퍼다. 먼저 냉장고부터 열었다. 가운데 칸에 닭튀김과 감자 샐러드가 접시에 담겨 있었다. 그 두 가지를 꺼내 닭튀김 쪽을 전자레인지에 쓱 밀어넣고 시간을 입력해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그러고는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불에 올렸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식기건조대에서 밥 공기를 찾고 싱크대 서랍에서 인스턴트 된장국 봉지를 꺼냈다. 봉지 끝을 뜯어 밥 공기에 부었다. 냉장고 안에는 그 밖에도 햄버거와 비프 스튜가 남아있다. 내일 아침에는 햄버거를 먹어야지 라고 그는 벌써부터 정해놓고 있었다. 헤이스케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재작년부터 팀장을 맡았다. 각 팀별로 2주일은 주간 근무, 일주일은 야간 근무라는 식으로 작업 일정이 짜였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의 팀이 야간 근무 차례였다. 생활 리듬이 어긋나는 야간 근무는 간 40살의 그에게도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었지만 장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첫째로는 수당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올해, 즉 1985년은 다른 대부분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헤이스케이 회사도 경영 상태가 지극히 좋았다. 생산량은 순조롭게 증가하고 설비 투자도 활발하다. 필연적으로 헤이스케처럼 현장에서 뛰는 인원은 날마다 일에 쫓긴다. 정해진 퇴근 시간은 5시 30분이지만 한두 시간의 잔업은 당연하고 때로는 3시간까지 길어지는 날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잔업수당도 장난 아니게 불어난다. 요즘은 기본급보다 잔업수당이 더 많은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만큼 회사에 오래 묶인다는 것은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귀가 시간이 9시, 10시가 되어버리니 평일에는 아내 나오코나 딸 모나미와 저녁을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야근 근무의 경우에는 오전 8시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다. 마침 모나미가 아침밥을 먹을 때쯤이다. 이제 곧 6학년이 되는 외동딸과 별스러울 것도 없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아내가 해준 요리를 먹는 것은 헤이스키 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의 하나였다. 야근의 피곤함쯤은 딸이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런 만큼 야근 후에 혼자 아침을 먹는다는 건 따분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적적한 아침 식사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질 예정이었다. 나오코가 모나미를 데리고 나가노 처갓집에 갔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촌 오빠가 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말기암이라 임종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부터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음인 것은 아니었다. 나오코는 이번 일을 대비해 미리 새 상복을 준비했을 정도다. 원래는 아내 혼자서만 나가노에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떠나기 며칠 전에 모나미도 가고 싶다고 졸랐다. 그쪽에서 스키를 타고 싶다는 것이었다. 처갓집 바로 옆에 작은 스키장이 몇 군데 있어서 지난 겨울에 처음 타본 뒤로 모나미는 완전히 스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모처럼 봄방학인데 회사 일에 쫓겨 도저히 가족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헤이스케로서는 마침 잘 됐다고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섭섭한 것을 꾹 참고 모나미도 함께 보내기로 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만일 모나미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헤이스케가 야근을 하는 동안 어린애 혼자서 밤을 보내야 한다. 주전자에 물이 끓자 헤이스케는 인스턴트 된장국에 붓고 데워진 닭튀김은 전자레인지에서 꺼냈다. 그리고 죄다 쟁반에 얹어 옆에 거실 테이블로 들고 나갔다. 닭튀김과 감자 샐러드도 내일 먹을 예정인 햄버거도 모레의 메뉴인 베포스트도 아내 나오코가 헤이스케를 위해 미리 챙겨준 것이다. 헤이스케는 요리라고는 거의 하나도 못한다. 밥도 나오코가 출발 전에 잔뜩 해놓고 갔다. 그대로 보온밥솥에서 날마다 조금씩 덜어먹을 예정이다. 사흘쯤 지나면 보온밥솥의 밥이 누렇게 변할 게 틀림없지만 그런 걸로 투덜거릴 자격은 없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는 책상 다리를 틀고 앉았다. 우선 된장국부터 후루룩 마시고 뭘 먹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닭튀김을 집었다. 닭튀김은 나오코가 특히 잘하는 요리이자 헤이스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도 했다. 입맛을 다시면서 그는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였다.
화면에서는 평소에 MC가 뭔가 얘기하고 있었다. 다만 그 얼굴에는 평소의 웃음은 없었다. 표정이 어딘지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헤이스케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제의 스포츠 결과는 아직 안 나오나 하고 멍하니 생각했을 뿐이다. 다른 때는 야근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모 결과를 알았지만 간밤에는 어쩌다 보니 놓쳐버렸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현장 상황을 알아볼까요? 야마모토 씨, 들리십니까? MC의 말과 함께 화면이 바뀌었다. 조금 전에 나온 눈 덮인 산인 것 같았다. 스키복을 입은 젊은 남자 리포터가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쪽을 향해 서 있었다. 그 뒤에서는 검은 방한복 차림의 남자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녔다. 네, 여기는 사고 현장입니다. 여전히 구조대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람은 승객 47명, 운전기사 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스 회사 쪽 정보에 따르면 이 버스에 탄 승객이 도합 53명이라고 하니까 아직 6명의 승객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서 헤이스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화면을 지켜보았다. 버스라는 말이 머릿속에 걸렸던 것이다. 그래도 아직 강한 관심을 가졌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감자 샐러드를 입에 넣는 젓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야마모토 씨, 그래서 구조된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전 소식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다고 했는데요. 스튜디오의 MC가 물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유체로 발견된 분들을 포함해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부상자들은 모두 이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메모를 들여다보며 리포터가 말했다. 다만 살아남은 분들도 대부분 중상으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재 각 병원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큰 사고였네요. MC가 감정을 듬뿍 담아 말했다. 그때 화면 오른편 아래쪽에 자막이 나왔다. 나가노에서 스키버스 추락사고라는 것이었다. 거기서 비로소 헤이스케는 손을 멈췄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움켜쥐고 채널을 바꿔보았다. 모든 채널이 거의 똑같은 영상이었다. 그는 최종적으로 NHK에 맞췄다. 마침 여성 아나운서가 뭔가 얘기하는 참이었다. 계속해서 버스 추락사고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경 나가노현 나가노시 국도에서 시가고원으로 향하던 도쿄발 스키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버스는 도쿄에 본사를 둔 다이코구 교통의 스키버스로 거기까지 들은 순간 헤이스케의 머릿속은 가벼운 혼란을 일으켰다. 몇 개의 키워드가 연달아 귀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시가고원, 스키버스, 그리고 다이코쿠 교통. 이번에 친정이 가면서 나오코가 고민한 것이 있었다.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냐는 것이었다. 처갓집은 열차로 가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곳이다. 다른 때는 헤이스케도 함께여서 그가 운전하는 10년차 자가용으로 가곤 했다. 하지만 나오코는 운전을 하지 못했다. 불편해도 열차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 우선 나온 결론이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나오코는 전혀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젊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 스키버스에 편승해보자는 것이었다. 스키 시즌 중에는 도쿄역 앞을 비롯해
곳곳에서 스키버스가 많은 날은 200편쯤이나 출발한다는 얘기였다. 여행사에 근무하는 나이코의 친구가 있어서 그녀에게 버스표를 부탁했는데 마침 빈좌석이 나왔다. 단체 손님이 직전에 취소했다고 한다. 운이 좋았지 뭐야. 그 버스를 타고 가면 형부가 시가고원까지 차로 데리러 올 거야. 짐도 무거운데 그거 들고 오르락내리락 할 것도 없고 진짜 잘 됐어. 빈좌석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코는 가슴 앞에서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게 그러니까 라고 헤이스케는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 계단을 내려가듯 머뭇머뭇 더듬어갔다. 맞아. 다이코쿠 교통이라고 했어. 도쿄역에서 밤 11시에 출발하는 시가고 운행 스키버스라고. 온몸이 후끈 뜨거워졌다. 이어서 흥건하게 식은땀이 났다. 심장복동이 빨라지고 귀 근처에서 툭툭 맥이 뛰기 시작했다. 한 버스 회사에서 동일한 곳으로 가는 스키버스가 하룻밤에 여러 편이 나갈 리는 없다. 헤이스케는 무릎을 짚고 텔레비전 앞으로 주춤주춤 다가갔다. 어떤 소소한 정보든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사망자 중에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진 분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사람 이름이 줄줄이 나왔다. 그것을 여자 아나운서가 천천히 읽어나갔다. 헤이스케는 알지 못하는 이름, 들은 적 없는 이름뿐이었다. 식욕은 완전히 사라지고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그래도 아직 그는 이 비극이 자신들과 관계가 있다는 실감을 하지 못했다. 스기타 나오코 혹은 스기타 모나미라는 이름이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머릿속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한테 결코 그런 비극이 일어날 리 없다.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멈췄다. 신원이 밝혀진 사망자의 이름을 모두 말한 것이다. 나오코의 이름도 모나미의 이름도 없었다. 헤이스케는 굵고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1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헤이스케는 아내와 딸이 신원이 밝혀질 만한 것을 지니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명쾌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다. 급하게 거실장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나오코의 본가에 전화해보기로 한 것이다. 어쩌면 벌써 도착했는데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러기를 기도하는 중이다. 하지만 소화기를 들고 번호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가락 끝이 멈췄다. 전화번호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저같이 전화번호는 뭔가 단어놀이로 껴맞추면 아주 쉽게 외워지는 것이라서 실제로 내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단어놀이 자체가 생각나지 않았다. 별 수 없이 그는 주소록을 찾으려고 옆에 박스 안을 뒤적였다. 그것은 첩첩 쌓아둔 잡지 밑에서 발견되었다. 급하게 가 페이지를 펼쳤다. 나오코의 본가 쪽 성씨가 가사하라인 것이다. 마침내 번호를 찾았다. 국번 뒤에 마지막 네 자리가 7053이었다. 그걸 보면서도 어떤 단어놀이였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다시 수화기를 들고 번호 버튼을 누르려고 했을 때였다. 텔레비전 화면에 아나운서가 말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조금 전 나가노 중앙병원에 실려온 모녀 두 사람은 딸 쪽이 갖고 있던 손수건에 적힌 이름이 스기타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나가노 중앙병원에 실려온. 헤이스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자했다. 아나운서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웅 하는 이명이 울렸다. 잠시 뒤에 그것이 자신의 신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 그렇지. 라고 그 순간 퍼뜩 생각이 났다. 전화번호 7053은 나오코상이라고 외웠었어. 그리고 2초 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헤이스케가 익숙하지 않은 눈길 온전으로 나가노 시내의 자리한 병원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를 지난 무렵이었다. 회사에 연락하고 병원 위치도 확인해보고 하는 사이에 출발이 조금 늦어져 버린 것이다. 3월인데도 주차장 귀퉁이에는 쓸어놓은 눈이 수북하게 남아있었다. 그 눈에 범퍼를 살짝 들이박은 모양새로 그는 차를 세웠다. 헤이스케 씨. 병원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나오코의 언니 요코가 뛰어오는 게 보였다. 청바지에 스웨터를 걸친 차림새에 화장은 하지 않았다. 남편의 대리사유 맞아들어 본가의 메밀국수 식당을 물려받은 처형이었다. 나오코와 모나미 어때요? 인사도 생략하고 헤이스케는 다급하게 물었다. 요코와는 집을 나오기 전에 전화로 얘기를 했었다. 그녀도 당연히 사고에 대한 것을 알고 몇 번이나 그의 집에 전화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헤이스케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어서 좀처 연결이 안 되었던 것이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 지금도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방금 목욕한 사람처럼 혈색이 좋았던 처형의 뺨이 몹시 창백했다.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울상을 짓는 것은 헤이스케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네. 벤츠가 나란히 놓인 대기실 쪽에서 누군가 일어섰다. 바라보니 장인 사부로였다. 옆에 요코의 남편 도미오도 있다. 사부로는 일그러진 얼굴로 헤이스케 곁으로 다가왔다. 그를 바라보며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그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네한테 미안하네. 참말로 미안해. 사부로는 사과를 하고 있었다. 내가 장례식에 참석하라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 내 책임이야. 바짝 여의어 자그마해진 사부로의 몸이 한층 더 오그라들었다. 급격히 늙어버린 것 같기도 했다. 호쾌하게 메밀국수 반죽을 치던 평소의 모습은 지금 그에게는 없었다. 아니요,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둘만이 보낸 저한테도 책임이 있죠. 게다가 아직 살아나지 못한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버지. 지금은 나오코와 모나미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하자고요. 요코가 그렇게 말했을 때 헤이스케의 시야 끝에 뭔가 허연 것이 들어왔다. 의사인 듯한 중년 남자가 복도 모퉁이에서 나온 것이었다. 선생님, 요코가 그 의사에게로 뛰어갔다. 어때요? 제 동생하고 조카는? 아무래도 이 의사가 나오코와 모나미를 담당한 모양이다. 그게 좀... 말을 끊고 의사의 눈이 헤이스케에게로 향했다. 남편분이십니까? 네, 라고 헤이스케는 대답했다. 긴장한 탓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잠깐 이쪽으로. 의사가 손짓을 했다.
헤이스케는 온몸이 바짝 굳은 채 의사를 따라갔다. 안내해준 곳은 두 사람이 치료받는 병실이 아니라 작은 진찰실이었다. 렌트겐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그중 반절 이상은 머리 부분을 찍은 것이었다. 나오코의 사진인지 모나미의 사진인지 두 사람이 섞인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 것인지 헤이스케는 알 도리가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체로 의사는 입을 열었다. 몹시 힘겨운 말투였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요? 헤이스케도 선체로 물었다. 제 아내요? 아니면 제 딸이? 하지만 이 질문에 의사는 곧장 답하지 않았다. 헤이스케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입을 벌린 채 망설이듯이 딱 정지했다. 그걸로 헤이스케는 사태를 깨달았다. 둘 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쪽은 외상이 심합니다. 등에 유리 파편이 다소 박혔고 그중 하나는 심장에까지 닿았어요. 고조한 시점에 이미 대량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실혈로 사망했을 정도의 상태였어요. 이제 남은 건 그 기적적인 체력이 얼마나 유지됐냐는 겁니다. 어떻게든 회복해주기를 빌고 있습니다만 딸은? 따님 쪽은 의사는 입술을 적신 뒤에 말을 이었다. 외상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다만 온몸을 장시간 짓눌리는 바람에 호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 쪽의 영향이... 뇌? 벽에 줄줄이 걸린 두개골의 렌트겐 사진이 헤이스케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물었다. 현재 인공호흡기 등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로 의사는 말했다. 그건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라는 건가요? 예, 라고 의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헤이스케는 느꼈다. 뭔가 말을 해보려고 했지만 얼굴이 악효를 바른 것처럼 굳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입은 바들바들 떨렸다. 그리고 어금니가 딱딱 마주쳤다. 다음 순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일어설 기운 따윈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스기타 씨, 의사가 헤이스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선생님, 헤이스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좀 해주십시오. 살려낼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내 아내와 딸의 목숨과 바꿀 수만 있다면 뭐든.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는 납작 엎드렸다. 리놀륨 바닥에 이마를 비볐다.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말했을 때 선생님, 안자희 선생님 이라고 급하게 부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헤이스케 옆에 있던 의사가 문 쪽으로 갔다. 무슨 일이죠? 엄마 쪽의 맥박이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헤이스케는 얼굴을 들었다. 엄마 쪽이라면 나오코의 얘기인가?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의사는 그렇게 대답하고 헤이스케 쪽을 돌아보았다. 스기타 씨, 잠시만 대합실에 가서 기다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뛰어나가는 의사의 등을 향해 헤이스케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대합실로 돌아가자 요코가 곁으로 다가왔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이런 때일수록 다부진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헤이스케는 울먹거리는 얼굴을 어떻게도 할 수가 없었다. 그게 좀 별로 좋지 않다네요. 아, 하고 요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벤치에 앉아있던 사부로와 도미오도 고개를 떨구었다. 스기타 씨, 스기타 씨. 간호사가 복도를 달려왔다. 왜요? 헤이스케가 겁에 질린 채 물었다. 부인이 스기타 씨를 찾고 계세요. 얼른 저랑 함께 가세요. 나오코가? 네, 이쪽입니다. 간호사가 몸을 돌려 다시 복도를 뛰어가기 시작했다. 헤이스케도 그 뒤를 따라 뛰었다. 집중치료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 앞에서 간호사가 멈춰서더니 문을 열었다. 남편분이 오셨어요. 라고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알렸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라고 조용히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의 안내로 헤이스케는 머뭇머뭇 안으로 들어섰다. 두 개의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마주하고 오른편 쪽 침대에 누운 것은 모나미가 틀림없었다. 그 잠든 얼굴은 어제 집에서 봤을 때와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지금이라도 눈을 뜰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모나미의 몸에 달린 무시무시한 의료기구들이 헤이스케를 다시 현실로 끌어냈다. 그리고 왼편 침대에는 나오코가 있었다. 중상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머리며 상반신이 온통 붕대로 층층 감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오코의 옆에 3명의 의사가 서 있었다. 그들은 헤이스케를 위해 길을 터주듯이 일제히 침대에서 물러섰다. 헤이스케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나오코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은 의외로 다친 데가 없었다. 그게 그나마 유일한 구원처럼 생각되었다. 나오코라고 부르려고 했을 때 그녀가 눈꺼풀을 떴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한없이 약하게 느껴졌다. 나오코의 입술이 희미하게 달싹거렸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헤이스케는 아내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 모나미는? 이라고 물어본 것이다. 괜찮아. 모나미는 괜찮아. 그는 나오코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그녀의 표정에 안도하는 빛이 떠오르는 것을 헤이스케는 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모나미 보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 지금 보게 해줄게. 헤이스케는 몸을 숙여 침대 다리에 달린 캐스터를 확인하고 그 스토퍼를 풀어 침대를 통째로 옮기기 시작했다. 스기타 씨, 라고 간호사가 말을 건넸지만 의사 한 명이 괜찮다고 간호사를 제지했다. 헤이스케는 나오코의 침대를 모나미 쪽으로 바짝 댔다. 그리고 나오코의 오른손을 잡고 모나미의 왼손을 쥐어주었다. 모나미 손이야. 그는 아내에게 말하고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쌌다. 나오코의 입술이 빙그레 풀렸다. 성모 같은 미소. 헤이스케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 딸의 손을 잡은 나오코의 손이 한순간 뜨거워졌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에는 그 손에서 힘이 사라져갔다. 헤이스케는 흠칫해서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걸로 마지막 일을 마쳤다는 듯이 눈이 스르르 감겼다. 나오코, 나오코! 헤이스키는 부르짖었다. 의사가 그녀의 맥을 확인하고 동공을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시계를 보며 고했다. 임종입니다. 오후 6시 45분입니다. 어... 헤이스키는 금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소리를 낼 기운도 없었다. 공기가 무서울 만큼 묵직하게 느껴져 그는 무릎부터 무너졌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급속히 온기를 잃어가는 나오콘의 손을 움켜쥔 채 헤이스키는 주저앉았다. 깊은 몸을 밑바닥에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헤이스키는 알지 못했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여전히 납덩어리를 삼킨 듯 온몸이 무거웠지만 헤이스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아버린 나우코를 내려다보았다. 한탄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보다 지금은 살아있는 아이를 챙겨야 한다. 헤이스키는 우양우를 해서 모나미 쪽을 향했다. 조금 전까지 나오코와 맞아봤던 손을 이번에는 그가 잡았다.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천사 같은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설령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살아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나오코, 내가 지켜줄게. 모나미는 내가 꼭 지켜줄게. 주문을 외우듯이 헤이스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세상을 잃었다 슬픔을 견뎌내보려고 했다. 그는 두 손으로 모나미의 손을 잡았다. 꽉 움켜쥐고 싶었지만 11살 딸의 손은 자칫 너무 힘을 주면 부러지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가늘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자 온갖 영상이 뇌리에 되살아났다. 모두 즐거웠던 추억들 뿐이다. 기억 속에서는 나오코도 모나미도 웃는 얼굴만 보였다. 어느새 헤이스케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다. 그중 몇 방울이 그와 모나미의 손에도 떨어졌다. 그때였다. 헤이스케는 자신의 손안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눈물 때문이 아니다. 분명 손에 꿈틀하는 느낌이 잡혔다. 흠칫 놀라서 그는 모나미의 얼굴을 보았다. 인형처럼 잠들어 있던 딸이 천천히 눈을 뜨던 참이었다. 스기타 헤이스키의 집은 미타카역에서 버스로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좁은 골목이 복잡하게 얽힌 주택가에 북동쪽 모퉁이 땅이 지어졌다. 대지 30평 남짓한 이 작은 중고주택을 매입한 것은 6년 전이었다. 내 집을, 그것도 단독주택을 마련한다는 건 당시에 그는 전혀 생각도 못했지만 아내 나오코는 지금 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느니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는 게 그녀의 의견이었다. 지금이라면 30년짜리 대출을 받아도 괜찮잖아. 당신은 30년 뒤에도 분명 회사를 다닐 테니까. 거액의 대출금을 떠안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헤이스케에게 그녀는 말했다. 우리 회사는 60세 전년퇴직이야. 글쎄 괜찮다니까. 세상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그때쯤이면 정년이 65세나 70세로 연장될 거야. 그런가? 당연하지. 게다가 당신 60세 넘어서도 건강하게 일할걸? 내가 다 알아. 그렇게 기대를 해주니 헤이스케로서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아무튼 지금 사야 해.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은 못할 거야. 영원히 임대로 사는 거라고. 그건 싫지? 내 집 갖고 싶지? 갖고 싶다면 사자. 당장 사자. 스피츠가 왕왕거리듯이 떠들어대는 통에 헤이스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리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오코는 잽싸게 행동에 나섰다. 그주 토요일에 스기타 부부는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몇 군데 부동산을 구경했고 그 다음 주에는 벌써 계약금을 냈다. 대출금 상환 상담에서부터 이삿짐센터 선정까지 모든 수석을 나오코가 척척 해치워서 헤이스케로서는 문득 깨닫고 보니 새 집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녀가 하라는 대로 몇 가지 서류를 떼다 준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마음먹고 사두기를 잘했다고 이제야 헤이스케는 절절히 생각했다. 대출금은 갚는 대신 그만큼 저축을 했을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상승세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전문가에 의하면 아직도 한참 더 오를 것 같다고 한다. 이 집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비슷한 면적의 중고주택이 매물로 나왔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뛰어올랐다. 어때? 내 말이 맞지? 당신한테만 맡겼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된다니까? 의기양양하게 나오코는 말했다. 자기가 선택했으니 더욱 그렇겠지만 그녀는 이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특히 정원을 좋아했다. 작은 정원에서 그녀가 정성껏 키운 화분이 몇 개나 늘어섰다. 꽃을 돌보면서 그녀는 곧잘 콧노래를 부르곤 했다. 강아지 순경 아저씨, 갱고추산의 너구리 같은 동요였다. 모나미와 날마다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이다. 정원에서 현관 쪽으로 돌아가 우편물을 꺼내올 때는 염소 우편 배달부라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버스 사고가 나고 나올 뒤 헤이스케는 그 정원이 내다보이는 자리에 재단을 만들고 나오코의 유고를 모셨다. 임시 장례는 사고 다음날 현지에서 치렀지만 어제 다시 도쿄에서 정식으로 조문객을 받고 오늘 근처 화장장에 다녀오는 것으로 장례식을 마쳤다. 원래는 나오코가 사랑했던 이 집에서 하고 싶었는데 앞에 길이 좁고 조문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 그건 담념했다. 그리고 그게 적절한 판단이었다. 예상대로 조문객도 많았지만 어디서 알아냈는지 텔레비전 방송국 사람들이 몰려와 한때 장례가 소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런 소란이 이 조용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다면 헤이스케는 이웃에 일일이 사과하고 다녔어야 할 판이었다. 장례식을 마친 뒤에도 언론 관계자들은 헤이스케 주위를 맴돌았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아야 했다. 하긴 그걸 짜증스럽게 느낄 만한 기력도 지난 이틀 동안 완전히 잃어버렸다. 수많은 유족 중에서도 특히 헤이스케에게 언론 관계자가 몰린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불행과 행운을 동시에 체험했다는 점에서 화제성이 높았던 것이다. 불행이란 말할 것도 없이 아내의 죽음이고 행운이란 딸의 기적과 같은 소생이었다.
부인의 장례식을 마치고 현재 어떤 심경이십니까? 다이코코 교통 측 사장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격려 편지가 도착했다던데요.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은 기자들의 질문이 유난히 다양하고 복잡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재능 없는 기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들 나름의 지혜인가 싶기도 했다. 다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헤이스케도 항상 대답하기가 난감했다. 따님에게는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들려주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되묻고 싶은 질문이었다. 명안이 생각나지 않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별 수 없이 헤이스케는 지금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로 했다. 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할 때까? 나오코. 그는 아내의 위패를 향해 중얼거렸다. 최근 들어서는 딸과 찬찬히 대화를 나눠본 기억도 없었다. 여리고 상처 입기 쉬운 딸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나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여리고 상처 입기 쉽다라는 건 그가 실제로 느꼈던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어떻게 여리고 어떻게 상처 입기 쉬운지 그런 건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죽은 사람이 나였고 그걸 나오코가 모나미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면 그녀는 분명 적절히 잘 해냈을 텐데 라고 헤이스케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생각을 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재단 서체를 끝내고 그는 상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벽시계는 오후 5시 35분에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슬슬 병원의 저녁 식사 시간이다. 지갑과 자동차 키를 허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오늘은 꼭 잘 먹게 해주시기를 이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모나미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지만 원래의 그녀로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다. 마치 중요한 몇 가지를 죽음의 늪에 깜빡 빠뜨리고 온 것 같았다. 그건 표정과 언어였다. 소녀다운 반응도 사라진 것 중에 하나였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것으로 일단 의사표시는 해줬지만 아직 예전의 건강한 목소리를 헤이스케에게 들려주지 않았다. 격려하듯이 말을 건네도 감정 없는 눈빛으로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의학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의사의 진단 결과다. 한때는 식물인간이 될 우려까지 있었지만 모나미의 뇌는 완전히 그 기능을 되찾았다고 한다. 역시 정신적인 충격이 원인일 거라고 의사는 말했다. 끈기 있게 애정을 갖고 접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덧붙였다. 어제 낮에 모나미는 집에서 가까운 고가이네 쪽 뇌외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곳에서의 진단 결과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오히려 이쪽 담당 의사는 그토록 큰 참사였는데도 모나미가 거의 다친 데가 없다는 것에 감탄하고 있었다. 오후 6시 정각에 헤이스케는 병원에 도착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혹시 언론 관계자가 주위에 없는지 확인했다. 그들은 죽음의 심연에서 돌아온 모나미의 모습과 목소리를 어떻게든 따내려고 눈이 벌게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취재에 응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양해달라고 헤이스케는 지금까지 거듭 당부해왔다. 일단 오늘 저녁에는 그들도 약속을 지켜준 모양이다.
모나미의 병실로 올라가자 담당 아주머니가 한창 배식 중이었다. 오늘 저녁은 생선구이와 나물, 거기에 된장국이다. 헤이스케는 음식 쟁반을 받아다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딸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모나미는 잠을 자고 있었다. 헤이스케는 파이프 의자를 가져와 딸아이 옆에 앉았다. 지난 며칠 동안의 피로가 진흙벌처럼 쌓인 것이 그 스스로도 느껴졌다. 모나미는 잠든 숨소리도 거의 내지 않았다. 가슴도 배도 전혀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따금 호흡이 멈췄나 하고 더러 겁이 났다. 하지만 핑크색 밤이 그런 불안을 지워줬다. 혈색도 어제쯤부터 한결 좋아졌다. 모나미가 목숨을 건진 것은 헤이스케에게는 가장 큰 구원이었다. 만일 이 딸마저 잃었다면 자신은 아마 미쳐버렸을 게 틀림없다. 하지만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딸 옆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런 마음보다 나우코를 잃은 슬픔이 훨씬 더 강하게 가슴을 덮쳤다. 그러면서 분노가 솟구쳤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건 결단코 행운 같은 게 아니다. 불행이다. 나는 엄청 불행하다. 헤이스케는 아내를 사랑했다. 요즘 약간 살이 찌고 잔주름도 눈에 띄었지만 그 애교 있는 동그란 얼굴이 헤이스케는 좋았다. 말수도 많고 자기 주장도 강해서 남편 체면 따위는 세워주지 않는 아내였지만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표리가 없는 성격은 함께 살기에 유쾌하고 즐거웠다. 머리 좋은 여자이기도 했다. 모나미에게도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다. 모나미의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나오코와의 일이 차례차례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처음 만난 순간, 첫 데이트를 신청했던 날, 처음 그녀의 자취집에 갔던 날 밤. 나오코는 헤이스케보다 3년 늦게 입사한 여사원 중 한 명이었다. 교제 기간은 2년. 프로포즈의 말은 단순하게 결혼해줘였다. 나오코는 그 말을 듣고 왜 그런지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다. 그리고 웃음이 가라앉은 뒤에 좋아라고 대답해준 것이다. 신혼생활, 모나미의 탄생, 그리고 그의 기억이 문득 며칠 전 임시 장례식날 밤으로 튀었다. 혼자 의자에 앉아있던 헤이스케에게 말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30살쯤으로 보이는 체격 좋은 그 청년은 지역 소방대원이라고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의 팀이 나오코와 모나미를 절벽 밑에서 끌어올렸다는 것이었다. 헤이스케는 깊숙이 머리를 숙이며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모나미의 목숨도 없었다는 건 확실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따님의 목숨을 구해낸 건 저희가 아니에요. 왜냐고 헤이스케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그는 찬찬히 설명해 주었다. 저희가 발견했을 때 한 여자분이 아래쪽에 깔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 밑에 어린 여학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감싸듯이 어머님 위에서 감싸준 거예요. 온갖 파편이 박혀 어머님은 피투성이었지만 아이는 거의 아무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부인과 따님이에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 얘기를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을 때 헤이스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다. 동시에 그는 울고 있었다.
꺽꺽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소방대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헤이스키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실은 요즘 날마다 울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눈물이 터지는 게 조금 빨랐던 것뿐이다. 호주머니에서 구깃구깃 대진 손수건을 꺼내 눈두덩이를 꾹꾹 눌렀다. 콧물이 흘러서 코 밑도 훔쳤다. 손수건은 금세 눅눅하게 젖어들었다. 나오코, 나오코, 나오코. 크윽크윽하고 그는 목을 울렸다.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꺾고 머리를 부어잡았다.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때였다. 여보. 헤이스케는 흠칫해서 입구 쪽을 보았다. 누군가 들어왔나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은 꼭 닫힌 채였다. 복도 밖에 사람이 있는 기척도 없었다. 잘못 들은 것인가 했을 때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여기야. 헤이스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를 부른 것은 모나미였다. 방금 전까지 인형처럼 잠들어 있던 딸아이가 침대에서 아빠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은 어제까지의 감정이 담기지 않은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를 강하게 호소하는 반짝임이 검은 눈동자에 깃들었다. 모나미, 모나미, 말을 하는구나. 다행이야, 다행이다. 헤이스키는 의자에서 일어나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물로 일그러진 얼굴이 더욱더 일그러졌다. 그러고는 한시바삐 의사를 불러와야 한다는 생각에 허둥지둥 문으로 가려고 했다. 잠깐만. 모나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헤이스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모나미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이쪽으로 와서 내 얘기 들어봐. 띄엄띄엄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야 당연히 들어봐야지. 근데 그 전에 의사선생님을 모셔와야 해. 그러자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부르면 안 돼. 아무튼 이쪽으로. 제발. 헤이스키는 잠깐 망설였지만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빠 왔어. 뭐지? 뭐든 얘기해봐. 그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모나미는 곧바로 입을 열지 않고 지그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을 보면서 헤이스케는 퍼뜩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이상한 눈빛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모나미답지 않다. 아니, 그보다 어린애답지 않은 눈빛이다. 단지 어딘지 반가운 마음도 드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이런 눈빛이었는데. 여보, 내가 하는 얘기 믿어줄 거야? 모나미가 물었다. 그럼 믿고 말고 모나미가 하는 말이라면 아빠는 뭐든 다 믿어. 딸을 향해 웃음을 건네면서 헤이스케는 말했다. 그리고 말한 뒤에 의문을 느꼈다. 여보라고? 모나미는 그의 얼굴을 빤히 지켜보면서 말했다. 나 모나미 아니야. 뭐라고? 헤이스케는 웃음을 지은 그대로 얼굴 근육이 정지했다. 모나미 아니야. 모르겠어? 이번에는 얼굴 근육이 파들파들 떨렸다.
그래도 헤이스케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하하하. 깨어나자마자 아빠를 놀려먹어? 하하하. 농담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나 모나미 아니야. 당신이라면 알잖아. 나야 나. 나오코야. 나오코? 그래 나야. 모나미는 울음 섞인 웃음 같은 표정을 보였다. 헤이스케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고는 그녀가 한 말을 새삼 머릿속에서 곱씹었다. 언어로서는 이해했지만 그 내용을 음미해 보려고 하자마자 그는 혼란에 빠졌다. 마음의 거부 반응이 작동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우는 얼굴을 지었다. 또 이런다. 그는 말했다. 뭔 썰렁한 개그야. 그런 얘기에 안 넘어가 아빠는. 하지만 이 웃음을 몇 초 뒤 그는 스스로 걷어들였다. 모나미의 진지하고 서글픈 표정을 봤기 때문이다. 케이스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비척비척 입구를 향했다. 의사를 불러올 생각이었다. 딸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딸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면 자신 쪽이 이상해진 것이다. 가지마. 모나미가 말했다. 아무도 데려오지 마. 내 얘기를 들어줘. 헤이스키는 돌아보았다. 그런 그를 향해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정말로 나, 나오코야. 믿지 못하는 거 잘 알아. 나도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야. 모나미는 울고 있었다. 아니, 모나미의 모습을 한 소녀가 울고 있었다. 그럴 리가, 라고 헤이스케는 생각했다. 그럴 일은 있을 리가 없다. 그는 극심하게 동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의 말투가 분명하게 아내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바라보니 모나미 주위에서 풍겨오는 분위기가 초등학생의 것은 아니었다. 침착한 성인 여성의 분위기다. 게다가 헤이스케에게는 실로 익숙하고도 정든 분위기였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다. 아니 그래도 그게 그럴 리가. 헤이스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리고 모나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가 헤이스케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힐끗 침대 쪽을 보았다. 그녀는 왼손으로 두 눈을 가린 채 울었다. 그 왼손에 오른손을 가볍게 포개고 있었다. 그리고 오른손 중지가 왼손 약지 아랫부분을 비비듯이 만지작거렸다. 헤이스케는 흠칫 놀랐다. 그건 틀림없는 나오코의 버릇이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그녀는 매번 그런 식으로 울면서 약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녀가 오른손 손끝으로 비비는 것은 왼손에 낀 결혼반지인 것이다. 그러면 맨 처음 내가 데이트 신청했을 때 생각나? 헤이스키는 물어보았다. 내가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겠어.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수함이 침몰하는 영화를 보러 갔었잖아. 잠수함이 아니야. 호화 여객선이라고. 헤이스케는 말했다.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그 뒤에도 몇 번도 봤지만 나오코는 그때마다 포세이돈호를 잠수함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야마시타 공원에 갔었어. 맞는 말이었다. 둘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바다 위를 지나가는 선박을 보았다. 맨 처음 내가 당신 자취집에 갔을 때의 일은? 기억하지. 엄청 추운 날이었어. 응, 진짜 추웠어. 당신 바지를 벗었는데 안에 파자마를 입고 있었어. 그건 그냥 아침에 급하게 입고 나오다 보니까 그랬지. 거짓말. 내복 대신 입었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크크 웃었다. 진짜라니까? 나는 내복 같은 거 지금도 안 입잖아. 그때도 그렇게 불끈해서 아니라고 하더니? 별걸 다 기억하고 있네. 헤이스케는 침대로 다가가 바닥에 무릎을 짚었다. 모나미의 모습을 한 소녀는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다. 그날 밤에도 그의 손 안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렇게 해줬어. 그랬지. 그때는 이대로 입을 맞췄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것은 나오코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대신 그는 물었다. 정말 나오코 맞아?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꾸벅 고개를 끄덕였다. 나오코가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변을 깨달은 것은 병실에 실려오고 조금 지났을 때부터였다고 한다. 그때까지는 머릿속이 몽롱해서 사고를 당했던 것도 자신이 생사의 경계에 헤맸던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의식이 또렷해진 뒤에도 왜 모두가 자신을 모나미라고 부르는지 알 수 없어서 혼자 당황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나는 모나미가 아니에요. 나오코예요. 라고 소리내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강하게 가로막았다. 그걸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라고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자신의 몸이 딸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무슨 악몽이거나 자신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얼른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라고 초조해했다. 하지만 오늘 헤이스케가 옆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이건 악몽도 뭣도 아니고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헤이스케는 물었다. 죽은 건 모나미 쪽이라는 얘기인가? 그러자 그녀는 누운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헤이스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 거였네. 모나미가 죽은 거였어. 그녀, 모나미의 모습을 한 나오코는 담요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다. 그 담요 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보다 모나미가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봤자 별 볼 일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말을 하면 못 써.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당신만이라도 살았으니 정말 다행이지. 당신만이라도. 헤이스케는 눈물로 목이 메었다. 모나미의 살아있는 모습을 눈앞에 둔 채 실은 이 아이는 죽었다 라고 인식하는 것에는 그 죽음을 목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슬픔이 있었다. 둘이서 한참을 말도 없이 울었다.
아니 근데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이런 일이. 한바탕 울고 난 뒤에 헤이스케는 저절히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아내의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 나도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 젖은 뺨을 닦았다. 이건 결국 어떻게도 안 되는 건가? 어떻게도라니? 혹시 어떻게든 치료할 수는 없는 건가 해서. 치료를 하다니 이게 병일까? 글쎄, 나도 그건. 만일 이게 특이한 질병이고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아서 모나미의 의식이 되살아난다면 난 반드시 그 치료를 받을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그녀는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오코의 의식 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케이스키가 물었다. 그때는 또 나오코의 의식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녀는 말했다. 모나미가 살아 돌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어디로든 없어질 거야. 큼직한 눈망울에 진지한 빛을 담은 채 그녀는 헤이스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에 모나미가 자기 혼자 공부해서 꼭 성적을 올릴 테니 학원에는 안 다니겠다고 주장하던 때의 표정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나오코. 딸의 얼굴을 보면서 헤이스케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게 정상이야. 원래 내가 죽을 거였잖아. 지금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 한 번 떠난 모나미가 돌아올 리 없잖아. 그렇게 말하고 헤이스케는 고개를 떨구었다. 무거운 침묵이 몇 초 동안 이어졌다. 저기, 라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남들에게 말해봤자 이런 얘기 도저히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이건 의사도 해결해줄 수 없는 일이잖아. 아마 정신병원에 보내겠지? 그렇겠네. 헤이스케는 팔짱을 끼고 끙 신음했다. 그런 그의 얼굴을 그녀가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뭔가 알아낸 듯한 얼굴로 물었다. 오늘 장례식이었어? 응?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런 때가 아니고서는 당신이 흰 와이셔츠를 입을 일이 없잖아. 그런가? 헤이스케는 셔츠깃을 만지작거렸다. 상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왔지만 안에 와이셔츠는 벗지 않고 위에 카디건만 걸쳤을 뿐이었다. 내 장례식? 그녀가 물었다. 내 장례식이었구나. 나오코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다가 헤이스케는 급히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살아있어. 나오코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모나미의 장례식이었던 거네. 다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내가 그 아이의 몸을 빼앗았나 봐. 그 아이의 영혼을 밀쳐내고. 아니, 나오코가 모나미의 몸을 구해준 거야. 헤이스케는 아내의 가녀린 손을 움켜쥐었다.